그 시절 학교에서 단복을 입는 날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제복의 단정함과 깃발 아래의 고운은 어린 우리에게 자부심과 모험심을 심어주었죠. 스카프와 베레모, 견장과 배츠, 단복을 입는 순간 우리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스카우트 대원이 되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걸음은 절로 반듯해졌죠. 친구들과 배지를 비교하며 누가 더 많이 땄는지 자랑하던 모습. 그때의 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소속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야영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밥을 짓고 서툰 손으로 불을 피우며 밥을 태워 먹던 기억. 밤이 되면 모닥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모님 없이 친구들과 보낸 그 하룻밤은 어린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빠질 수 없는 코스. 공포 체험. 줄을 짜서 깜깜한 숲길을 걸을 때면 허세 부리는 친구도 무서워서 울음 터뜨리는 친구도 있었죠. 그리고 낮에는 깃발 아래에 모여 제식 훈련과 경례, 구호, 단정한 자세와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규율과 협동심을 배웠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엔 매듭법, 지도 읽기, 응급처치 같은 실용적인 훈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따는 기능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노력과 성취의 증표였죠. 단복의 배지가 늘어날수록 마음속 자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운동회나 기념일 행사 때 스카우트 대원들은 항상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국제 캠프에 참가해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는 특별한 경험도 했죠. 그때의 설렘과 자부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활동은 단순한 특별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제복의 무게, 모닥불의 온기, 손전등을 들고 걷던 밤길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협동심, 자립심, 그리고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잊히고 있지만 눈을 감으면 그 깃발 아래의 구호와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울립니다. (1980년대) 학교 앞 문방구 평대에는 군것질거리 옆에 항상 알록달록한 종이인형 세트가 빼곡히 진열돼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여자아이들은 곧장 문방구 앞에 서서 마치 패션 디자이너가 컬렉션을 고르듯 진지하게 종이인형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쁘다. 아니야, 이 드레스가 더 예뻐. 100원짜리 동전을 꼭 쥐고 수십 장의 인형 중 단 한 장을 고르는 설렘의 시간. 용돈을 모아 몰래 사기도 했고 여러 장을 사면 엄마에게 혼날까봐 조마조마해 종이 인형을 책 사이에 끼워 몰래 들고 가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인형들은 대체로 커다란 눈을 가진 서구적인 외모의 파티 드레스나 공주풍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형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만의 공주님이자 나의 상상 속 친구였습니다. 종이 인형 놀이는 단순히 사서 노는 것이 아니라 오리기부터 시작되는 고도의 작업이었습니다. 작은 손에 가위를 꼭 쥐고 머리카락 한 올, 손가락 사이, 치마자락 끝까지 한 탄도 삐뚤지 않게
정성스럽게 오려야 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어깨거리와 날개 부분을 자를 때였습니다. 이 부분은 옷을 인형 어깨에 걸 수 있도록 접는 고리였는데 한 번 삐끗해서 끊어 먹으면 그 옷은 끝이었습니다. 잘못 잘랐어. 한참 집중하다가 잘못 오려 울상이 된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정밀한 손놀림과 인내심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진짜 패션쇼 시간이었습니다. 드레스, 외출복, 파티복, 잠옷까지 다양한 종이 옷을 인형에 입히고 벗기는 과정 자체가 놀이의 핵심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어깨거리로 걸어주면 마치 인형이 새 사람이 된 듯한 설렘. 작은 모자, 신발, 핸드백까지 꼼꼼히 오려서 코디를 완성. 인형에게 옷을 입힐 때마다 이건 파티 갈 때 입는 거야. 이건 결혼식이야. 하며 상상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교실 뒤편이나 골목, 모퉁이에서 친구들이 모여 앉아 누가 더 예쁘게 입혔나를 보여주며 자랑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 인형은 단순한 패션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인형을 가져와 결혼식, 학교, 파티, 여행 등 다양한 상황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얘는 선생님이야. 얘는 오늘 파티 가는 거야. 친구들끼리 역할을 나누고 서로 인형의 관계를 설정하며 작은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심지어 인형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종이 인형끼리 결혼식을 올리거나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창의력,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키워갔습니다. 놀이가 끝나면 인형들과 옷들은 마치 보물처럼 다뤄졌습니다. 종이 인형은 쉽게 구겨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쁜 상자나 공책 안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습니다. 이건 제일 예쁜 옷이니까 맨 앞에 넣어야지. 한 장 한 장 정리하면서 마치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소중히 보관하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앱으로 인형 옷을 갈아입히지만 그 시절 우리는 단 한 장의 종이와 가위로 상상력과 손재주 그리고 우정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가위질에 숨을 죽이고 옷을 걸치며 설렘을 느끼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던 시간. 그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추억의 조각입니다. (1980년대) 학교 앞 골목과 운동장엔 고무줄 한 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돈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던 그 시절. 고무줄 놀이는 여자아이들의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던 특별한 놀이였죠. 놀이 준비는 단순했습니다. 긴 검정 고무줄 한 줄과 친구 몇 명이면 충분했죠. 두 명이 양쪽에서 고무줄을 발에 걸고 팽팽히 당기면 나머지 친구들이 줄에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인원이 홀수일 땐 깍두기를 정했죠. 실력이 가장 좋거나 반대로 가장 서툰 친구가 맞곤 했습니다. 줄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난이도는 점점 극악해졌습니다. 고무줄 놀이는 단순히 줄을 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틀리지 않고 부르는 이중 퀘스트였죠.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이 바로 제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줄을 밟고 넘고 휘감는 정해진 동작을 박자에 맞춰 정확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고무줄과 발끝에 집중됐던 순간이었죠. 어른들은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신발 떨어진다. 뛰어다니지 마라. 배 꺼진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발이 닳는 게 아까워 또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맨발이나 버선발로 고무줄놀이를 즐겼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도 발끝에 모든 에너지를 실어 뛰던 맨발의 열정. 그때의 발소리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고무줄놀이는 여자아이들의 놀이였기에 남자아이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몰래 다가와 가위나 면도칼로 고무줄을 또 끊고 달아나는 장난. 놀이를 중단해야 했던 그 순간은 아이들에게 정말 큰 테러였습니다. 새 고무줄을 사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누군가 줄을 밟거나 박자를 틀려주게 되면 다음 순서의 친구가 그 몫까지 대신해야 했습니다. 서로의 실패를 메워주며 함께 높은 줄에 도전했던 순간들. 그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워나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절 우리는 고무줄 한 줄만으로도 하루 종일 뛰고 웃었습니다. 발끝에 실린 긴장감, 노래의 리듬, 맨발의 감촉,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 세대의 운동장을 채웠던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고무줄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간다 잘 봐. 떨어진다. 잡았지. 1980년대 국민학교 운동장과 골목길은 이게까지 간다. 돌멩이 5개만 있으면 세상이 열렸습니다. 공기놀이는 여자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났던 집중과 기술, 그리고 웃음의 놀이였습니다. 플라스틱 공깃돌이 흔한 요즘과 달리 그 시절 공기놀이는 운동장이나 골목에서 주운 작은 돌로 시작했습니다. 손에 자랐고 매끄러운 나만의 돌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비교하고 고르던 시간. 돌 5개만 있으면 어디서든 놀이가 시작됐죠. 공기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1단 한 알 집기부터 시작해 2단 2알, 3단 3알, 4단 4알, 그리고 가장 긴장되는 5단 꺾기까지. 공중에 던진 공깃돌이 손끝으로 착착 붙는 순간의 짜릿함. 돌 하나만 건드려도 차례가 끝나는 옆돌 금지 룰 때문에 모두의 시선은 손끝에 집중됐습니다. 공기놀이엔 고수들만 아는 기술과 반칙 아닌 반칙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어 받는 엄마 손, 손가락으로 돌 위치를 바꾸는 피아노, 손가락 사이에 낀 반지 상황까지. 지역마다 용어도 달랐고 친구들끼리 그건 반칙이야 라며 티격태격하던 기억 떠오르시나요? 돌을 던졌다가 떨어뜨리면 주변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공기 받으면 가뭄 든다. 괜히 진지하게 돌을 바라보며 다시 손에 올리던 그 순간 모두가 한마디씩 던지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속엔 언제나 어른들의 말과 아이들의 미신이 함께했습니다. 공깃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크기와 질감의 돌을 갖는 건 실력의 시작이었고 자랑거리였죠. 이거 봐, 내 건 반들반들해서 잘 떠. 친구들과 돌을 맞대어 보며 웃던 순간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지만
그 시절 우리는 손끝으로 돌멩이를 던지고 받으며 집중과 기술,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공기놀이의 돌멩이 5개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은 손끝의 기억, 웃음의 소리,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교실, 분필 가루 냄새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는 하루.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주번과 당번이었습니다. 주번은 남들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교실 공기를 바꾸고 초록 칠판에 하얀 분필 가루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 것.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교실 하루의 시작을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주번의 임무는 단순히 청소만이 아니었습니다. 분필, 지우개, 수업 자료 준비. 쉬는 시간엔 선생님 심부름을 도맡으며 선생님과 단둘이 있는 순간 은근한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죠. 특히 음악 시간, 복도를 풍금을 밀며 달릴 땐 왠지 모를 특별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방과 후엔 청소 감독으로 변신했습니다. 걸레를 대충 여기도 한 번만 문지른 더. 친구에겐 다시 해 한마디. 주번은 그 순간만큼은 작은 교실의 완장이었죠. 특히 6학년 교율 주번은 복도와 교문 앞을 누비며 저학년들의 복장과 행동을 단속하는 무소불 위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나름 권위 있는 자리였죠. 당번은 주번과는 또 달랐습니다. 물 당번은 무거운 주전자를 들고 수도가를 오갔고, 칠판 당번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분필가루 속에서 칠판을 지웠습니다. 우유빵 당번은 터진 우유를 발견하면 순간 식은땀부터 났죠. 30번. 소소하지만 교실이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숨은 손들이었습니다. 분필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던 칠판, 주번표에 적힌 이름 옆에 붙은 빨간 동그라미, 모두가 돌아간 뒤 남아있던 두 아이의 그림자. 주번과 당번의 하루는 작지만 묵직한 책임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주번과 당번은 단순한 잡무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여는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배우던 작은 리더들이었죠. 분필가루 냄새와 칠판의 초록빛. 그 속엔 우리의 어린 날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포슉발로 밟는 페달 소리와 함께 교실에 퍼지던 따뜻한 풍금 소리. 그 소리가 울리면 모두의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7, 80년대 음악 시간, 그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전자 피아노도 스피커도 없던 시절 음악 시간의 주인공은 언제나 풍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발로 페달을 밟아 공기를 불어넣고 건반을 누르면 나무 울림통을 통해 퍼지는 부드러운 소리. 손을 떼도 여운이 길게 교실을 감싸던 그 음색은 지금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함이었죠. 우리는 책상 위에 두꺼운 건반 그림을 펼쳐놓고 진짜 연주자인 척 손가락을 움직이며 선생님의 손놀림을 따라했습니다. 그 신용마저도 참 진지하고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3에서 4학년이 되면 누구나 손에 쥐게 되는 리코더. 하지만 그 소리는 아름다운 멜로디보단 교실 가득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급 불협화음에 가까웠죠. 소라시 음계를 삑사리 없이 내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취였던 그 시절. 선생님이 한 명씩 불게 할 때면 교실은 순간 숨죽인 듯 고요해졌고 맑은 음이 울려 퍼지면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향의 봄, 과수원길, 반달. 서정적인 동요를 합창하며 손을 흔들고 율동을 맞추던 시간. 짝꿍과 번갈아 노래를 부르다가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 박자를 놓쳐 선생님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단조로운 교실 풍경 속에서 우리는 노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정서를 키웠습니다. 당시 음악 교과서는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단색 인쇄의 악보와 가사, 그리고 작은 사파하지만 그 속엔 아이들의 상상이 가득했죠. 음악실에 가는 날은 특별했습니다. LP판이 돌아가고 치직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올 때면 모두가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며 음악이 느려지는 것도 그 시절만의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풍금 덮개가 따앙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음악 시간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죠. 분필가루, 리코더의 삑사리, 풍금의 여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 시절의 음악 시간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작은 공연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교실 햇살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칠판 냄새와 분필 가루가 가득한 교실을 벗어나 과학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알코올 램프의 불꽃, 유리 비커의 반짝임, 그리고 손끝으로 직접 만지는 신기한 실험들. 80년대 과학 시간은 작은 모험의 무대였습니다. 가장 용감한 친구에게만 주어지던 성냥. 그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에도 환호와 긴장감이 교차했던 시간. 그날의 실험조 영웅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가끔은 램프 뚜껑을 잘못 닫아 펑 소리가 나거나 불이 옆으로 튀어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과학 시간은 짜릿한 모험이었습니다. 비커, 시험관, 삼각 플라스크. 평소엔 볼 수 없던 유리기구들은 우리에게 신기함과 함께 큰 책임감을 줬습니다. 한 번 깨지면 교실 전체가 조용해지고 그조는 모두의 시선과 선생님의 불호령을 받아야 했죠. 그래서 실험 시간은 누구보다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못에 에나멜선을 감아 건전지를 연결하면 순식간에 철가루가 차. 누가 더 강한 자석을 만들었는지 겨루던 시간, 우리는 과학의 신비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창가에 줄지어 있던 봉선화 화분. 천천히 옆으로 흘러가게. 매일 물을 주고 우리는 생명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컸네. 방학 때 누가 화분을 맡아 갈지 정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이벤트였죠. 푸른색이 붉어지면 산성, 리트머스 종이가 색을 바꾸는 그 순간은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문처럼 그 원리를 외우며 과학을 배웠습니다. 과학실은 교실보다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분필가루 대신 알코올 냄새, 책상 대신 실험대, 칠판 대신 리트머스 종이와 불꽃.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세상을 탐구하는 눈을 키웠습니다. 조금은 위험했지만 그래서 더 짜릿했던 시간. (80년대) 과학 시간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은 첫 번째 과학 실험실의 추억이었습니다. 성냥 하나, 알코올 램프 하나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환하게 타오릅니다. 과학실 문을 열던 순간 오늘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내부 도구, 그리고 양동이 속에서 들려오던 펄쩍 소리. 1980년대 과학 시간. 개구리 해보 실습은 우리에게 과학의 신비와 충격을 동시에 안겨준 가장 강렬한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솜의 스민 약품 냄새와 함께 개구리의 움직임이 서서히 멈춰갑니다. 그리고 이어진 피싱. 연수를 찔러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과정. 세 갈래로 갈라.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본 아이들도
두 눈을 질끈 감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약품 냄새와 긴장감이 가득했죠.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순간은 어린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가위를 들고 배를 가르는 순간, 우리는 교과서 속 그림이 아닌 실제 생명의 내부를 마주했습니다. 무언가를 잘라낸다는 감각,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을 보는 경험. 과학의 신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톡톡 뛰는 그 소리를 보면서 누군가는 생명의 경외심을, 또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눈을 빛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실 분위기에서 거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다는 말 한마디에 꼭 참고 버티던 친구들. 그날의 수업은 용기와 비위의 시험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남은 것은 알코올 냄새와 묘한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을 이어가며 개구리 뒷다리 근육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마음 한구석에 잊히지 않는 잔상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해부 실습은 단순한 과학 수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호기심과 윤리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한 작은 통과회였습니다. 지금은 교과서 속 이야기로만 남은 개구리 해부 실습. 하지만 그날의 공기, 냄새, 심장에 뛰는 모습,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스며든 묘한 떨림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함께 겪은 아날로그 시절의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시절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는 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용기와 예절의 시험대였습니다. 문자도 메신저도 없던 1980년대 전화 한 통은 작은 사회적 의식이었죠. 수첩에 적힌 친구 집 번호를 확인하고 심호흡을 하던 그 순간의 떨림. 다이얼을 돌리며 드르륵 돌아오는 소리가 왜 그렇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을까요? 번호를 한 자리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그 긴장감, 지금의 버튼 클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가 아닌 누구누구네 집입니다. 그 순간이 전화통화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큰 관문은 친구가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국민학교 친구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누구누구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예의를 갖춰야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제서야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느긋할 시간은 없었죠. 잠깐만 얘기하고 금방 끊을게 전화요금이 도수제였던 시절. 길게 통화하는 건 큰 신뢰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누구냐 소리에 사적인 대화는 언제나 눈치와 속삭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 드르륵 소리, 기계식 베레 따르릉 소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소리가 그 시절의 감정과 긴장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들려도 온 가족이 고개를 돌리던 그때 집 전화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통로였습니다. 지금은 손끝으로 간단히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 시절 전화 한 통에는 용기, 예절, 그리고 떨림이 함께했습니다. 친구 집 전화를 걸던 그 긴장감,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배워가던 가장 소박한 첫 사회 훈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 운동장 한켠 느티나무 아래에는 늘 제비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뛰어놀고 제비는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여름이 깊어질수록 송충이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죠. TV보다 더 생생했던 그 시절의 운동장은 우리의 가장 따뜻한 추억 앨범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폴폴 날리고 느티나무 그늘 밑에는 제비집을 구경하는 꼬마 무리들이 몰려들었죠. 제비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처마 밑 제비집에는 과부한 새끼들의 노래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은 마치 친구를 기다리듯 제비를 반겼습니다. 여름 장마 때엔 새끼들 먹이를 구하느라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죽기도 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 그러게. 하지만 여름이 되면 느티나무 위에서는 공포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송충이.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죠. 어떤 아이들은 막대기를 들고 송충이 퇴치대장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까르르 웃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운동장의 나무 아래는 단순한 그늘이 아니라 친구와 비밀을 나누는 아지트이자 자연과 가까이 숨쉬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이젠 콘크리트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으로 바뀌어버린 학교지만 그때 그 나무 아래의 제비와 송충이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여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